향후로 한 20% 정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의외로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커서 회복도 빠른 시점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계에 이제 3대장으로 불리신다고 미래에셋의 이강수 의원님, 이제 이현철 소장님,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몇몇 분이 더 계시긴 하지만 이분들이 하락을 맞췄다. 유튜브계의 조회수 치트키다. 어떻게 보면 작년 상반기 때까지만 하고만 비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좀 어떠세요? 이제 댓글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다르죠.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막 굉장히 쌀벌했는데. 2021년 하반기만 해도 그때 오를 때니까. 그렇죠. 너 원까지. 욕하시도 시고 막 그리고 막 왜 안 자르냐 회사에 막 연락해갖고 진짜요?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네, 근데 참 시장이 금방 바뀌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사실 한 채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1년 만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자산시장의 본유예요. 원래 그래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계속 시장이 바뀌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시장, 투자로 이루어진 자산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딱 1시간 집중력 있게 중요한 질문도 위주로 많이 들어볼 건데, 자, 그럼 지금 집값, 이제 문제점을 일단 판단해야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진 건지 일단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할 때 그게 첫 질문이에요. 얼마 빠졌냐? 그러니까요. 이거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왜요? 그러니까 지수나 뭐 통계 자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또 체감 지수하고 좀 다르고. 또 다르죠. 그리고 체감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너무 또 격차가 커서 예를 들면 거래가 안 일어나는 지역은 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은 확 빠지고.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제가 한 아파트 안 알려드리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는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면서 26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의 20억대에 거래돼요. 확실한 건 서울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굉장한 상급지인데요. 그렇죠. 26억이니까.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딱 보시면 20% 빠진 거잖아요. 20% 정도 빠졌다고 보고 있고 전체 통계로 보면 평균 가격으로 하면 서울은 한 10% 정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한 12%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와 12%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것과 뭐 그런 느낌과 수치가 굉장히 좀 낮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서는 뭐 30%, 뭐 50% 이런 얘기 들리는데. 맞습니다. 뭐가 좀 온도차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저는 약간 언론을 보고 저희가 시장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언론이 좀 과잉해서 얘기하는 게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를 때도 과잉해서 좀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 아파트.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막 40%, 30%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어쨌든 단기간에 부동산 폭락한 거는 당연히 금리 때문인 거겠죠? 아니죠. 아닌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실 측면인데 예를 들면 가격이 안 비싼데 금리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게 첫 번째 문제점이다. 그렇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금리가 인상되니까 집값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가격이 그동안 안 올랐다. 그런다고 해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다. 이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저희 전망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 가격은 하나도 안 빠지고 있는데 금리만 향후로 인하돼요. 그럼 집값 오릅니까? 안 올라요. 그래서 말해서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겁니다. 라는 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격이 빠진 다음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든지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격이 인상된다. 기원님 말씀하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금리랑 집값이 관련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중요한 게 집값이 비싸냐 안 싸냐가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이걸 요즘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금리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만큼 빠졌어요. 그럼 김 작가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금리는 사실은 중요한데 결정 요소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가 높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반토막 나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떨어져도 더 떨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나요? 집값이 이제 하락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폭락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 보면 네. 추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 중반대까지 하락이 추가적으로 가능해 보여요. 아, 지금 이미 시까지 온 거 거기서 20%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의 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향후로 한 20% 정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수도권은? 수도권은 한 30%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정확히는 서울은 한 24%, 수도권은 한 29%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하락을 그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시장에서 누군가 살 사람이 생겨나서 시장이 이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당연하잖아요. 재화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가계 소득과 평균 가계 자산을 고려해서 그 수치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10 정도 되거든요. 210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130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살 사람이 과거에도 생겼고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집을 사고 하는 타이밍은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두 가지를 체크하시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 예측대로 한 20% 30%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정확하게 살 때입니다.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거와 같이 교집합이에요. 거래량이 회복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살 사람이 생기면 거래량이 회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보면 최근에 회복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과거하고 의미 있는 지표가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 회복하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 또 다른 것들이 좀 그거예요. 언니 그거. 그러니까 너무 막 정책, 금리 이런 거 막 고려하지 마시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가격만 본다. only price. 그래서 가격 떨어지면 그러면 충분히 떨어졌으면 이제 거래량이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오겠죠. 집값은 어쨌든 지금은 뭐 서울이랑 이제 수도권은 25에서 뭐 30 사이였으니까 한 반 정도는 떨어진 거고 여기 좀 더 떨어질 공간 남아 있고 그 위에 거래량이 턴을 좀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 집 마련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50%, 60%, 70% 떨어지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않는다 그거. 그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락을 얘기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막 이제 댓글 보면 지금 금리 지금 고점에서 조금 지금 베이비해도 그래도 여전히 고금리고 부담 사람들은 집값 말도 안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값이 되려면 한참 남았다. 이런 분들. 근데 또 위원님은 사실 상승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하락을 얘기하신 분이니까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집값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70%, 80% 떨어지고 예상하는 분들이 집값을 움직이지 않아요. 집값은 누가 움직이냐면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해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정책도 보면 다주택자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다주택자나 투자하는 수요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집이라는 건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뭐 상폐되고 바닥으로 가지 않아요. 사용 가치만큼의 그런 수준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빠지기 힘들다. 자,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럼 지금 거래량은 제가 알기로 멸종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고 이게 좀 언제쯤 풀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2,000건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 뭐 5, 600건 거래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준 거고 아까도 잠깐 그래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게 개별 그 아파트 가격인데 과거에 이거 보세요. 163건 연간, 90건
그러다가 30건 떨어지고 지금은 15건, 6건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집값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언제 회복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회복한다. 근데 아직은 거래량 회복 안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덜 떨어진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지는 게 이제 각각 가격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연도로는 올해랑 그다음에 혹시 언제, 그럼 몇 년도쯤에 속도가 멈출까요? 그걸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올해 30%가 다 빠져요. 그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10%, 1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내년에도 빠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로 빠지는 속도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올해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올해 의외로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커서 회복도 빠른 시점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락 얘기하신 분도 두 가지 정도 나뉘더라고요. 어쨌든 하락 얘기하신 분은 이번 시장을 맞추신 건데 2027년, 2030년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다 얘기하신 분이 있고 다른 측은 아니다. 이번에 하락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가격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 24년, 5년부터 반등세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연도는 맞출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연도가 어떻게 맞춰요? 시장의 방향성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2025년, 26년, 27년은 못 맞춰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빠질 겁니다. 이런 방향성하고 충분히 빠지면 거래량이 회복할 겁니다. 그게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2027년까지 그러면 집값 아무리 빠져도 그냥 기다려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잘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러잖아요. 내 전세 만기 끝나는 날 집 사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도 집값 빠지고 내가 살 만한 가격 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된다. 근데 왜 전세 기간에 맞춰서 사야 돼요?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 몇 년, 올해 주식시장 보세요. 회복하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굉장히 상저하고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른데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대응이 안 되는 벌써 거예요. 상고는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상저하고였어요.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상고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는? 하는 그러면 상고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너무 이렇게 정해져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화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집값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전세가 하락. 지금 강남 전세가가 그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집값에 한 번 더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뭐 자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반포의 뭐 아파트의 전세 가격입니다. 아주 핵심지기의 핵심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 너무 살기 좋고 다들 이제 아파트 연수도 얼마 안 된 지역인데 잘 보시면 이 전세 가격이 최근에 22억대여서 10억대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아까 거래 가격보다 더 전세 가격 하락폭이 크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는데 일단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갭 투자가 감소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더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최근 2, 3년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노원구예요. 노원구의 갭 투자 현황이에요. 월별. 잘 보시면 전세 가격 오르고 막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때 2020년도 상반기에 심지어 월에요. 갭 투자가 318건이 최고로. 그래서 100건, 200건. 한 달에 200명, 300명이 가서 집 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겠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갭 투자가 몇 건으로 줄었습니까? 3건이고요. 심지어 올해 1월은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 수요, 즉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수요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 하나를 볼 수 있냐면 2020년에 만약 이걸 갭 투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김 작가님. 이 분들이 높은 전세 가격을 끼고 살 거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간다고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잘 구할 수도 없어요. 자, 이분들이 집을 갖고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기가 오는 올해 2023년 상반기요.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 그래요. 전국이 이런 현상이었어요. 이때 너무 많이 샀다고요. 그러면 내년
내년이 아니죠. 올해 올해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임차인들이 저 이사 갈래요.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줘야 되는 현상. 그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한 번 더 하락이 올해도 크게 오겠네요. 그래서 하락폭을 크게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 보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락폭이 커지면, 제가 말한 수준까지 오면 다시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시장의 회복세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때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오를 때는 야 사고 싶다 막 전화해서 야 그거 사도 되냐 막 물어보고 하지만 저 밑에 떨어졌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심리가 다 떠났기 때문에 더 안 떨어지고 있어도 안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 내 집 마련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때 공포를 좀 이겨내고 살 수 있는 뭔가 좋은 한마디를 좀 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뭐 경제 상황이나 금리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10개 정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어떤 상황의 기준 이런 걸 통해서 이 집값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참고사항이 되겠죠. 그런 집값이 작년 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20, 30% 빠지는 수준으로 오면 사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턴하면 그렇죠. 거래량까지 보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지, 그 경기가 위축된데, 실업자가 증가한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가격만 보시라. 그리고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면, 거래량이 회복하나? 이걸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를 내 집 마련할 때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공포를 더 부추기 났던 이야기들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되고 2030년부터는 세대수도 가구수도 감소한다. 지금 이 하락 그것까지 만나면 진짜 집값이 옛날에 우상향이었지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 예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집값 떨어지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얘기. 그렇죠. 제가 이거 하려다가 너무 식상 같아서 했어요. 일본 얘기. 그 다음에 출산율 얘기. 인구 준다. 인구. 지금 0.8명, 0.7명 낳는데 누가 집을 사냐. 그러니까요. 이걸 사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측면, 한국 저성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막 오를 때는 집 사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집 사면 바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불과 10년 전에 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집값은 빠진다. 네. 집값은 끝났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 팔리기 시작하고. 경기 불황.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시점에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안 갑니다. 네. 그러면 하락 얘기하신 위원님은 이제 지방의 소도시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나중에도 힘들 수 있겠지만 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이런 그리고 지방에서도 핵심 도시는 집값은 우상향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길게 들어보면.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나 글로벌 국가에 150년간 집값을 조사하면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죠. 김 작가님도. 사람들은 오를 때만 집을 산다. 그래서 대부분 지불을 통해서 크게 부를 일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를 때만 사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심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사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은. 왜냐하면 한 번 사면 오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동안 해왔어요. 어떤 얘기 들으냐면 너가 살 집인데 언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언제든지 사. 실거주는 타이밍 재는 거 괜찮아. 아니야? 그게 상승기 때 그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았어요. 왜냐면 상승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이러잖아. 너 집도 없는데 그냥 사. 어차피 살 집 아냐? 떨어져도 상관없고. 살면 되잖아. 떨어져도 상관없고 올라도 뭐 떨어지면 다른 집도 다 떨어져도 괜찮잖아. 내가 돈 주고 살았는데 떨어지면 김 작가님 좋아요? 아니, 진짜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 좋잖아. 아닌 것 같아. 기분 안 좋잖아. 너무 많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또 금리가 높은 상황에. 맞아요. 그래서 전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냥 한 채는 사시라. 그런 말이 어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기회가 오니까 내 집 마련 하시게 꼭 보시고 너무 또 비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빠지면 오른다니까요.
그리고 오르면 떨어지고 이런 변화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된다.